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경제학의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제 3강으로요. 데이터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여러 용어 중에서 이제 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의 시대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과 직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제가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점차 고객 가치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휴대폰 이미지가 밑에 있는데요. 자, 과거에 사용했던 투지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투지폰 때는요, 제품이 그야말로 일방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문자나 전화 기능 말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 휴대폰에는요, 투지폰에는요, 물론 나름대로 소소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들 중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표를 예매하거나 무엇인가 일정을 확인하거나 이런 사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저 투지폰 때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편익의 대부분은 전화와 아니면 문자를 쓰는 게 다였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투지폰과 달리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똑같이 갤럭시 폰을 사고 있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과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은 전혀 내용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각자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여러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혀 다 다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투지폰과 달리 스마트폰은요, 처음 제품을 살 때부터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서 설정하고 뭐하고 앱 다 깔고 해야지만 나만의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즉 이렇게 나만의 스마트폰이 된다는 건 제조사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가 나에게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는 어떨까요? 완벽하게 퍼스널라이즈된, 즉 개인 맞춤형 제품들이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스마트폰 옆에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 있지 않는 제품인데 가상의 컨셉추얼한 제품 이미지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기는 뭐냐 하면 스마트폰 밴드 같은 거를 손목에 차고 버튼을 누르면 손바닥에 스마트폰 화면이 떠서 그 손바닥에 있는 화면을 누르면서 스마트폰을 가동한다라는 가상의 물건입니다. 자, 저 제품이 왜 더욱더 퍼스널라이즈 된 제품이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저 사진을 예시로 들고 온 이유가 바로 하드웨어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 있는 스마트폰은요, 그 사람이 아이든 성인이든 손이 작든 아니면 손이 크든 간에 모두 다 동일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적어도 안에 있는 앱들은 서로 자신에 맞게끔 세팅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이라는 저 하드웨어 자체는 모두가 동일한 걸 쓸 수밖에 없는 세미 퍼스널라이즈 된 제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맨 오른쪽에 가상의 화면으로 보여드린 내용은요, 자신의 손바닥 크기에 맞춰서 화면이 뜨기 때문에 각각 하드웨어마저도 자신의 신체의 사이즈에 부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는 스마트폰 이후 나에게 좀 더 맞춰진 제품은 없을까? 나에게 좀 더 맞춰진 서비스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의 큰 승자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 개개인에게 맞춰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성공한 사람이 아마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고객마다 다른 특성을 데이터로 환원해서 고객들 간에 소통하거나 고객과 제조사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회사가 바로 피핏인데요.
피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뒤나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생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간단한 손목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굳이 저 핏핏이라는 손목 밴드를 개발해서 꼭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을 한두 번씩 켜보면서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고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내가 오늘 심박동수가 어땠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굳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핏핏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핏핏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바로 아래 보이는 마이 피트니스타 8 이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 사이트는 핏핏 이용자들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마이 피트니스 8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친구들끼리 혹은 익명의 사람들끼리 요즘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시간을 공유하고 내용을 제시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렇게 고객들 간에 자신들의 어떤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아지다 보니까요. 과거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개인 단위로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했었을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성과들을 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안 보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영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의 주인공은 위에 있는 사진 이미지처럼 탐 크루즈입니다. 탐 크루즈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적지 않은 어떤 수상 영예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탐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는요, 바로 형사로 등장하고요. 이 형사인 탐 크루즈가 범인을 잡는 방법은 조금 남다릅니다. 저 상단 왼쪽에 놓여져 있는 화면을 보면 웬 소녀 하나가 누워 있죠. 저 누워 있는 소녀가 대예언자인데요. 주로 무엇을 예언하냐 하면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는 미래를 보는 일종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탐 크루즈는요, 몇 날 몇 시에 그 예언자가 얘기한 그 고장으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누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바로 직전에 딱 체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컨셉인데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 살인 미수일 때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범죄도 예방하고 그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황당한 SF 영화죠. 자,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SF 영화가 지금은 조금씩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즉, 적지 않은 곳에서 범죄 예방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바로 밑에 보이시는 화면이 대표적인 미국의 범죄 예방 전문 서비스가 제공한 화면입니다. 미국의 UCLA, UC 얼바인, 캘리포니아 지역의 수학자, 사회학자 등 이런 사람들과 범죄학자 그리고 전직 경찰관 출신들이 모여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 회사가 프레드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프레드폴은 무슨 회사냐 하면 예전에 로스앤젤레스 그 부근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났었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으로부터 날씨 데이터 받아오고요. 왜? 범죄가 일어나려면 주변이 어두침침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별로 유동성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는 기회를 또 여기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날씨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또 지나가는 유휴 인구들 이런 숫자를 다 분석해서 아하, 이런 조건이 구성됐었을 때 어떤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냅니다. 그렇게 규명해낸 통계 작품은요, 어떻게 처리되냐 하면 이걸 바탕으로
비슷한 통계가 또 도출되면, 즉 무슨 얘기? 날씨는 어둡고 유동인구는 좀처럼 돌아가지 않고 또 어떻고 이런 요소가 또 구축이 된다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경고해 주자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 이 회사의 제안 내용을 회사 관계자들은 LAPD, 즉 LA 경찰청에 들고 가서 이 서비스가 어떤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LA 경찰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가 있죠. 이처럼 지금은 하나하나의 고객 데이터를 알아내려고 했던 그 기술력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기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요, 또 우리가 물건을 고르거나 상품을 선택할 때 갖게 되는 고민 또는 고통 하나를 줄여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이미지인데요. 왼쪽의 이미지는 분명 선택지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난 어느 걸 골라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나에게 분명 맞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벌써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택하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최종 소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점차 그런 경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면서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이 힘들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천거해주는 서비스, 아마존같이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하는 것만 전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아마존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 방법만 보더라도 SNS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내용은요, 우리가 아마존의 계정을 만들 때 원래 내가 해당 국가의 지역 화폐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만드는 게 가능하다. 바로 그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즉 내가 아마존에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페이스북에 만들어 놓은 아이디로 아마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마존을 이용할 때 2가지 아이디를 갖게 된 거죠. 전통적인 아마존 아이디가 있고 페이스북과 연동된 페이스북 아이디로 아마존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마존과 바로 페이스북이 제휴를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냐? 아마존은 페이스북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는 방법으로 아마존 계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존은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뭘 했느냐? 이런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나온 그 사진이 정확히 실제 상황인데요. 내가 아마존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요, 물론 아마존 사이트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만 내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내용이 아마존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친구들은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고 친구들 중에서 누가 최근 아마존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할지 고민했는지가 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 아이디로 아마존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러면 아마존이 저에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그건데요. 위시리스트에 제 친구가 평소 아마존 사이트에서 즐겨 쳐다만 봤던 그 시계를 하나 천거를 하면서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친구 생일인데 이번 기회에 저 선물을 해주는 게 어때? 친구가 자꾸 손목시계를 보더라 라고 하면서 친구 추천을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도 내가 SNS에 남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거를 예측해서 누가 언제쯤 필요할 거야, 누가 생일이래, 이런 것들을 구현 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이처럼 데이터는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의 남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언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시대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데이터의 시대, 소통하는 기본적인 방식 자체도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